수사팀이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모두를 경계하게 만든 것은 침묵이었다. 죽은 듯한 침묵도 불안한 침묵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침묵이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깔끔해서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는 장소에서 느껴지는 그런 침묵. 지문 하나 없는 하얀 벽, 완벽하게 청소된 타일 사이에 줄눈, 선반에는 하나씩만 놓인 물건들, 창턱의 꽃들조차 마치 아침의 점검을 위해 특별히 놓아둔 것처럼 보였다. 감식반원들이 작업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표준대로 사진 촬영, 측정, 1차 검사. 그러나 그들이 방들을 돌아다닐수록 이것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강해졌다. 이것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전시장이었다. 특히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한 가지 사실. 부엌에 칼이 하나도 없었다. 요리용 칼도 일반 식탁용 칼도 없었다. 모든 서랍이 비어 있었다. 마치 방금 가게에서 배달된 것처럼.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던 사람치고는 이것은 이상해 보였다. 감식반원 중 한 명이 알아챘다. 쓰레기통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안에 봉지조차 없었다. 가스레인지는 반짝반짝 닦여 있었고 기름 자국 하나, 싱크대에 물방울 하나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불분명했다. 모든 방을 검사했을 때 세탁기에 주목했다. 그것은 따로 벽 옆에 빨래 바구니 옆에 서 있었다. 첫눈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전문가는 그래도 드럼 내부를 루미놀로 처리했다. 몇 초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가 깊숙한 곳, 고무 패킹에 가까운 곳에서 희미한 파란빛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작은 얼룩, 그 다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선들. 루미놀은 한 가지에만 반응한다. 혈흔. 방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것이 더 이상 우연한 검사가 아님을 이해했다. 이 순간부터 아파트는 단순히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한 것이 되었다. 수사관이 서류를 검토했다. 카밀라 산도발 이름으로 된 임대 계약서, 28살, 디자이너, 혼자 산다, 집에서 일한다. 휴대전화 사업자 데이터에 따르면 루이스가 실종된 날 그녀의 전화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거실의 사진들에서 그녀가 미소 짓고 있고 모든 사진에 혼자 있다. 친구도 가족도 다른 사람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도 없다. 검사를 계속했다. 침실에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스탠드, 닫힌 노트북, 욕실에 칫솔, 비누, 수건만 있다. 화장품도 개인 물건도 보통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우연한 작은 것들도 없다. 모든 것이 마치 사람이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지워버린 것처럼 보였다. 현관 선반에서 세탁소 영수증을 찾았다. 날짜, 루이스가 사라진 저녁. 이 세부 사항은 즉시 조서에 들어갔다. 증거로서가 아니라 나중에 중요해진 이상한 우연으로서. 감식반원들은 세탁기 드럼에서 도어의 고무 패킹과 배수 필터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모든 봉지에 표시하고 실험실로 보냈다. 표준 절차였지만 모두의 표정은 똑같았다. 긴장되어 있었다. 3일 후 실험실이 결론을 냈다. 짧고 건조한 한 줄. 발견된 흔적들은 인간의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카밀라 산도발의 아파트가 새로운 지위를 얻기에. 이제 이것은 심각한 일이 일어난 장소다. 칼도, 싸움의 흔적도, 이웃들이 말할 수 있는 소리도 없다. 단지 부조리한 수준까지 이른 청결함과 세탁기 안에 루미놀 빛만 있을 뿐. 수사관들은 아직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아파트에서 무언가가 일어났고 주인은 그것을 표면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도 지우려고 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수사는 일상이기를 멈췄다. 모든 사건을 뒤집을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루이스 로하스가 실종되기 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뒤돌아보면 수사관들은 아무도 오랫동안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매일 일어나는 수천 개의 다른 것들과 같은 가장 평범한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불안한 신호도 의심스러운 세부 사항도 없었다. 모든 것이 단순해 보였다. 외로움에 지친 두 성인이 인터넷에서 서로를 찾는 것. 루이스는 32살이었다. 전기 엔지니어로 교육받았고 안정적인 직장과 규칙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발파라이소의 조선소에서 일했다. 바닷소리가 금속 소리와 섞이고 소금기 있는 바람 냄새가 나는 큰 해안 도시. 그의 동료들은 그가 조용하고 과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말이 많지도 않았지만 말할 때는 항상 요점만 말했다.
신뢰성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중 한 명. 그는 교회의 작은 아파트를 빌렸고 질서를 좋아했으며 친구들이 말했듯이 항상 모든 것을 통제했다. 개인 생활에서는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 관계는 2년 전에 끝났고 그 이후로 그는 자신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어느 순간 친구들이 그를 설득해 데이트 앱에 등록하게 했다. 루이스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저 실험 삼아. 바로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카밀라 산도발의 프로필을 보았다. 사진에는 차분한 얼굴, 따뜻한 미소, 배경에 깔끔한 아파트. 이미지 아래 짧은 캡션, 질서, 책, 그리고 듣는 법을 아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도발적인 것도 다른 사람들처럼 효과적인 포즈도 없었다. 이것이 그녀의 차이점이었다. 단순함, 절제, 자신감. 처음에 루이스는 쓰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당신도 시끄러운 장소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 일, 영화, 음악에 대한 대화. 카밀라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원격으로 일하며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혼자 살았고 그녀의 말에 따르면 외로움은 그녀에게 익숙한 무언가가 되었다. 며칠간의 대화 후 그녀는 몇 년 전에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 후 한 팔만 남게 되었다. 그녀는 이것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연민 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이것은 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썼다. 이 문구는 왜인지 루이스의 기억에 남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에게 진실하게 보였다. 가식 없이. 그는 그녀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균형 잡히고 자신감 있지만 동시에 연약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메시지에서 만남으로 넘어갔다. 첫 데이트는 부두 근처의 카페에서 열렸다. 대화할 수 있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중립적인 장소. 카밀라가 먼저 도착했다. 흰 셔츠를 입고 머리를 묶고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았다. 루이스는 그녀가 침착하게 행동하고 말을 적게 하지만 모든 단어가 신중하게 선택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목했다. 제스처도 인상을 주려는 시도도 없었다. 커피 후에 그들은 그냥 부두를 걸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메시지 교환, 짧은 통화, 드문 만남, 한 달에 5번.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애착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카밀라는 결코 주장하지 않았다. 항상 공간을 주었다. 때때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취소했다. 루이스는 이것에서 이상한 것을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을 성숙의 표시로 여겼다. 마침내 그는 불필요한 드라마 없는 사람을 만났다. 3주 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집에 오라고 제안했다. 그게 더 쉬워요. 그녀가 말했다. 저녁을 준비할게요. 레스토랑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만남은 그에게 중요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그녀의 아파트가 그녀 자신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불필요한 것이 없다. 하얀 벽, 부드러운 빛, 신선함의 냄새. 사진도 다른 사람의 존재 흔적도 없다. 나중에 수사관들이 위치 데이터를 확인했다. 루이스의 전화는 실제로 여러 번 같은 장소에서 감지되었다. 플라야스 알타스 지역의 주거 건물, 후안 페르난데스 거리. 카밀라는 증언에서 부인하지 않았다. 네, 그들의 모든 만남은 거기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집에서 편안하게 느꼈고 그들이 그냥 부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밤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그들의 공간이 되었다. 조용하고 나머지 세계와 단절된. 이웃들 중 누구도 싸움을 듣지 못했고 낯선 사람을 알아채지 못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함, 이 나중에 수색의 거짓의 주요 표시가 될 것이다. 경찰이 조서를 연구했을 때 그들은 이해했다. 카밀라의 아파트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로 시작된 모든 것이 같은 아파트에서 혈흔이 발견되는 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고 범죄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이 알아내야 할 다음 것은 루이스가 연락을 중단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였다. 첫 번째 불안 신호는 월요일 아침에 나타났다. 루이스가 일하던 조선소에서 그의 부재는 즉시 알아챘다. 이것은 결코 늦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근무 시작 15분 전에 오는 습관이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동료들과 몇 마디 나누는 것. 하지만 그날 테이블에서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교대 책임자는 아마도 감기나 가족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루이스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짧은 신호음, 그 다음 침묵.
친구들이 메신저로 쓰려고 했고 메시지는 오랫동안 읽히지 않았다. 저녁에 그가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을 때 동료 중 한 명이 그의 어머니 도냐 에스텔라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전날 저녁부터 그에게 연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걱정이 불안으로 변했다. 어머니는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토요일에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침착하게, 심지어 즐겁게 들렸다. 루이스는 저녁에 지인 카밀라에게 들러서 컴퓨터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친구. 그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의 차는 여전히 항구 근처 주차장에 서 있었고 그는 보통 주말에 거기에 두었다. 안에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다. 서류, 전화 충전기, 물병. 하지만 차 안에 전화는 없었다. 나중에 찾았다. 물속에서, 부두 바로 옆에서, 심카드 없이. 화요일 아침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우려가 공식적인 사건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신고는 발파라이소 경찰 제3구역 당직실에 등록되었다. 루이스 로하스를 행방불명자로 수배했다. 그에게 사건 번호가 할당되고 서류가 작성되고 근처 구역들의 지향서가 보내졌다. 사건에 배정된 수사관 에르난 쿠에야르 상사는 표준 계획에 따라 행동했다. 은행 거래 확인, 토요일 이후 카드 움직임 없음, 휴대전화 연결. 같은 날 저녁 마지막 활동, 후안 페르난데스 거리의 주거 단지 지역에서 신호 감지됨. 카밀라 산도발의 주소와의 일치가 첫 번째 연결 고리가 되었다. 경찰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사건은 거의 항상 자발적 이탈 또는 자발적 실종의 공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뭔가 맞지 않았다. 루이스는 경고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빚도 갈등도 심리적 문제도 없었다. 그의 아파트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여권, 지배, 작업 도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동안 어머니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다. 그녀는 그가 만나던 그 여자를 확인하라고 주장했다. 카밀라를. 처음에 수사관들은 이것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개인 관계가 실종의 이유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실종 당일 루이스가 실제로 그녀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상황이 바뀌었다. 작전팀은 카밀라 산도발 신문을 위한 공식 요청을 했다. 그들이 그녀에게 전화했고 그녀는 침착하게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루이스가 실제로 토요일에 왔지만 싸운 후 늦은 저녁에 떠났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사소한 것 때문에, 질투 때문에 기분이 상했고 그냥 떠났다. 그녀는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경찰에게 이것은 가능한 설명처럼 들렸지만 최종 버전으로는 아니었다. 너무 많은 불일치가 있었다. 왜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는가? 왜 전화가 물속에서 발견되었는가? 왜 일요일부터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는가? 아직 공식적으로 사건은 인물 실종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경찰이 통신사 데이터를 요청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신문하고 경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수색이나 체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부에서는 이미 느꼈다. 사건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깔끔한 실종, 너무 깨끗한 이야기.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신고가 사건으로 변하고 카밀라의 성이 실종된 남자와의 가능한 연결로 처음으로 보고서에 나타난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수사의 주인은 점차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에서 그녀의 아파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찾는 것으로 옮겨갔다. 10월 12일 아침은 일상적인 확인으로 시작되었다. 루이스 로하스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에르난 쿠에야르 상사는 순찰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주차장, 역, 인접 지역의 표준 순찰. 하지만 한 가지 메시지가 돋보였다. 지향서에 표시된 것과 같은 번호판을 가진 회색 세단이 발파라이소 구항구 근처 주차장에 서 있었다. 첫눈에 특별할 것 없는 발견이었지만 수색에 이것은 4일 만의 첫 번째 구체적인 흔적이었다. 차를 찾은 장소는 평범해 보였다. 콘크리트 플랫폼, 몇 개의 녹슨 컨테이너, 울타리, 그 너머로 선박 크레인이 어둡게 보였다. 거기는 항상 소금, 기름, 습기 냄새가 났다. 저녁에 거기에 종종 어부들이 왔고 누군가는 그냥 물가에서 맥주를 마셨다. 루이스의 자동차는 똑바로 2개의 빈자리 사이에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밖에서 손상의 흔적도 먼지의 흔적도 없었다. 작전 요원들이 차를 열었을 때 그들은 실내 상태에 놀랐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깨끗해 보였다. 매트조차도 모래도 먼지도 없었다. 앞좌석에 깔끔하게 접힌 재킷, 옆에 아파트 열쇠, 물병, 반쯤 빈 껌팩, 계기판에 그 자신의 것 외에는 지문이 없었다. 글러브 박스는 잠겨 있었고 안에 서류, 보험, 서비스북,
모든 것이 제자리에. 트렁크는 비어 있었다. 도구도 물건도 봉지도 없었다. 그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암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쿠에야르 상사는 차를 주의 깊게 검사했다. 그는 초보자가 아니었다. 그의 경력에는 사람들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었다.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 가족을 떠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달라 보였다. 그런 이야기에는 항상 서두름의 흔적이 있다. 잊힌 물건, 혼란, 종이 조각, 불일치. 여기서는 모든 것이 신중하게 계획된 출발처럼 보였다.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깨끗했다. 자동차 발견 장소는 신비를 더했다. 항구의 주차장. 보통 선원이나 선박에 고용되는 임시 노동자들이 차를 버리는 장소. 거기서 몇 주 동안 차를 그냥 둘 수 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의 첫 번째 가정은 논리적으로 들렸다. 루이스가 계절 항해를 위해 취직했을 수 있다. 이 시기 10월에는 종종 추가팀을 모집했다. 이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항만 관리국에 요청을 보냈다. 그들은 유사한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등록될 수 있는 선박이 출항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저녁에 답변이 왔다. 지난 3일 동안 이 부두에서 5척의 보트가 출항했고 주로 민간 화물 항해였다. 승객 및 노동자 명단에 로하스라는 성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런 선박에서는 종종 서류 없이 일했다. 그때 수사는 다른 것에 집중했다. 전화. 마지막 활동 신호는 주차장 지역에서 자정 무렵에 감지되었다. 그 후 침묵. 장치를 추적하거나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하루 후 그것은 약한 네트워크 펄스조차 보내기를 멈췄다. 이러한 행동은 전화가 물속에 있을 때의 경우에 특징적이다.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부두 근처 수역으로 잠수부들을 보냈다. 아침에 작업했다. 물이 차갑고 탁하고 짠 지늘게 강한 냄새가 났다. 가시성 1m 이상 안 된다. 바닥에 쓰레기, 판자 조각, 플라스틱 병, 그물. 천천히 찾았다. 사각형마다. 몇 시간 후 잠수부 중 한 명이 플라스틱 봉지에 든 물건을 들어 올렸다. 손상된 전화. 모델은 루이스의 설명에 있던 것과 일치했다. 화면은 금이 같고 케이스는 긁혔고 심카드는 없었다. 기술 검사 후 확인했다. 네, 이것은 루이스 로하스의 장치다. 전화는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고 감식관들의 평가에 따르면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수동으로 꺼졌다.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것을 우연히 떨어뜨린 것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했다. 그러나 이 증거가 있어도 수사의 공식 입장은 신중하게 남아 있었다. 어떤 가정도 증거에 기반해야 했지 추측이 아니라. 아직 폭력 행위의 징후가 없는 한 사건은 여전히 자발적 실종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쿠에야르에게는 그림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는 종종 동료들에게 말했다. 너무 깨끗하다. 너무 깔끔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질서 있게 사라지지 않는다. 가까운 상점들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다. 몇 개의 녹화가 루이스의 차가 약 22시 40분경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포착했다. 그 후 아무것도, 차에서 나오는 것도 근처에 다른 인물도 없었다. 수사는 가능한 순서를 세우기 시작했다. 루이스가 항구에 와서 차를 두고 전화를 버리고 떠났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디로? 배들은 실제로 밤에 출항했다. 이론적으로 그는 서류 없이 연락 없이 그들 중 하나를 타고 떠날 수 있었다. 보고서에서 이것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바로 이 버전을 중간 결론에 기록했다. 시민 루이스 로하스는 아마도 자발적으로 수상 운송을 이용해 도시를 떠났다. 보고서를 위해 이것은 설득력 있어 보였다. 하지만 팀 내부에서는 이미 의심이 생기고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이, 이 모든 것이 연출이라는 것을 가리켰다. 차는 똑바로 주차되어 있고 싸움의 흔적은 없고 전화는 충동적이 아니라 능숙하게 파괴되었다. 누군가 자발적 실종의 환상을 만들고 싶어 했다. 이 첫 번째 단서, 항구의 자동차와 버려진 전화, 가 혼란이 시작된 지점이 되었다. 이탈에 대한 버전은 첫 번째 모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설득력 있어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사관들은 사건 자료에서 이미 들렸던 이름에 처음으로 주의를 기울였다. 카밀라 산도발. 그녀의 역할은 아직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매우 곧 바로 그녀가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될 것이다. 루이스의 자동차와 그의 전화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수사는 다음 논리적 단계를 밟았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다. 전화, 메시지, 은행 거래의 표시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활동, 카밀라 산도발에게 속한 주소로의 음식 배달 결제, 그 후 침묵.
수신도 발신도 없었다. 바로 이것이 수사관들의 다음 경로 지점을 결정했다. 10월 14일 아침 에르난 쿠에야르 상사가 이끄는 작전팀이 어머니의 신고서에 표시된 주소에 도착했다. 발파라이소 교회의 작은 집, 동일한 외관을 가진 주거 단지, 하얀 벽, 유리문, 입구에 잘 가꾸어진 식물, 안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카밀라는 거의 즉시 문을 열었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대화할 준비가 된 사람의 인상을 주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묶고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침착했다. 즉시 말했다. 네, 당신들이 루이스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토요일에 저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싸웠고 그는 떠났어요. 쿠에야르 상사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순서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마치 이미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균등하게 버전을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날 저녁 그들은 그녀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루이스가 질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메시지를 썼고 그는 급격하게 반응했다. 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고 그는 떠났다. 그냥 일어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나갔다. 그녀의 말은 공식 조서에 들어갔다. 그는 화가 났어요. 저는 그가 그냥 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할 줄은 몰랐어요. 수사관들이 아파트를 검사했다. 모든 것이 모범적으로 깨끗해 보였다. 부엌에 더러운 접시 하나, 날카로운 물건도 없었다. 칼도 가위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다. 이것에 대해 물었을 때 카밀라는 설명했다. 저는 칼을 보관하지 않아요. 저는 팔을 잃었고 그냥 그것들을 다루는 것이 두려워요. 위험해요. 상사는 이것을 수첩에 적었지만 내부적으로 경계했다. 너무 깔끔한 대답, 너무 준비된 어조. 외적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야기에는 사실과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루이스가 그녀가 주장하듯이 짜증난 상태로 집을 떠났다면 그가 어딘가로 즉흥적으로 향했을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아마도 집으로, 아마도 그냥 산책하러. 하지만 그의 차는 항구에 서 있었고 닫혀 있었고 안에 물건들이 있었다. 거기에 가려면 운전해야 했다. 이것은 그가 그녀를 방문한 후에 거기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떻게?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면 더 나아가 더 많은 불일치. 카밀라는 그가 자정 무렵에 떠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네트워크 데이터에 따르면 그의 전화는 조금 더 일찍 꺼졌다. 약 22시 50분경, 거의 1시간 차이.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주변에 어떤 카메라도 죽어 단지에서 나오는 루이스를 포착하지 못했다. 도보로도 자동차로도. 쿠에야르는 즉시 압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알았다. 너무 일찍 공개 신문을 시작하면 사람이 다친다. 대신 그는 질서를 위해 아파트를 검사할 허가를 요청했다. 카밀라는 동의했지만 눈에 띄는 짜증과 함께 작전 요원들이 방들을 돌아다녔다. 침실, 거실, 욕실, 부엌. 모든 것이 거의 무균 상태처럼 보였고 마치 전시주택에 있는 것 같았다. 우연한 물건 하나, 먼지 한 점 없었다. 쓰레기통조차 비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이것은 깔끔함의 표시일 수 있지만 수사관에게 이것은 오히려 불안 신호다. 사람들은 완벽한 청결 속에서 살지 않는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카밀라는 계속 침착하게 행동했다. 그녀에게 그날 밤 이후 루이스와 소통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전화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가 집에 두고 갔지만 그 후 아마도 돌아와서 가져갔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항구에서 발견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자세한 확인에서 무너졌다. 그의 장치에 그가 그녀의 아파트를 떠난 후 수신 전화가 하나도 없었다. 즉, 그는 그것을 전혀 켜지 않았다. 수색에 이것은 전환점이었다. 그녀의 말, 매끄럽고 신중하고 감정적인 멈춤과 함께 미리 생각된 것처럼 보였다. 세부 사항도 의심도 없었다. 이것은 방금 만나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걱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그를 찾고 있는지 명확히 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답을 주었다. 그날 저녁 수사관들은 수색 영장 없이 집을 떠났지만 이미 그들 앞에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는 느낌과 함께 카밀라는 공식적으로 루이스를 살아서 본 마지막 사람으로 남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그 시간들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왜 그의 차가 닫혀 있었는지, 왜 전화가 바닥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거기에 있었다는 단 하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는지. 이 모든 모순들이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사슬로 배열되었다.
아직 공식적으로 카밀라는 사건에서 증인으로 기록되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 그녀의 이름은 이미 별도의 열에 있었다. 확인이라는 단어 옆에. 이렇게 수사는 처음으로 루이스가 아니라 그를 마지막으로 알았던 여자에게 집중했다. 이 순간부터 바로 그녀의 행동이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해독하는 열쇠가 되었다. 카밀라와의 대화 후 수사관들은 아파트의 반복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식적으로 표준 확인의 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왜 이 주거지가 모두에게 그런 이상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지 이해하기 위해. 거기 들어간 모든 사람은 같은 것을 주목했다.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이 단순히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균 상태인 것처럼. 삶의 흔적이 없다. 냄새도, 익숙한 무질서도, 어떤 집에나 있는 일상적인 작은 것들도 없다. 검사 보고서에서 수석 감식관은 문자 그대로 썼다. 표면은 광택이 나고 지문이 없다. 모든 것이 빛날 때까지 씻겨졌다. 부엌에 빈 선반, 서랍에 플라스틱 식기만 있다. 칼도, 가위도, 코르크 따개도 없다. 이 항목은 즉시 쿠에야르 수사관의 눈에 띄었다. 그는 그것을 여러 번 다시 읽었다. 성인의 집에 날카로운 물건이 완전히 없는 것은 단순히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다음 날 그는 반복 검사 영장을 가지고 카밀라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고 마치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녀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침착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짜증의 그림자 없이 행동했다. 단지 얼굴에 때때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피로가 나타났다. 마치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한 것처럼. 수사관들이 부엌 캐비닛, 서랍을 열고 접시 건조대를 확인하고 심지어 창고를 들여다보았다. 정말로 칼이 하나도 없었다. 부엌용도 식탁용도 없었다. 포크도 금속 물건도 전혀 없었다. 플라스틱 숟가락과 일회용 식기 세트만 있었다. 마치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르거나 찌르거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에서 제외한 것 같은 인상. 쿠에야르가 직접 물었다. 왜 칼이 없습니까? 대답은 즉시 망설임 없이 나왔다. 사고 후에 날카로운 물건을 피하려고 노력해요. 그것은 그냥 불쾌해요. 한 팔로는 움직임을 제어하기 어려워요. 몇 번 배웠고 그 이후로는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플라스틱, 더 안전해요. 그녀는 침착하게, 균등하게, 방어의 그림자 없이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다듬어진 느낌이 들렸다. 미리 설명을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한다. 말은 그럴듯해 보였다. 그녀의 상황에서 실제로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이 이야기는 인위성의 느낌을 강화시킬 뿐이었다. 너무 완벽한 정당화, 너무 계산된 논리, 게다가 아파트의 청결함 자체가 인상적이었다. 보통 혼자 사는 집에는 항상 일상의 작은 흔적이 있다. 테이블에 빵 부스러기, 선반에 먼지, 열린 포장, 싱크대에 컵.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쓰레기통조차 비어 있었고 봉지는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바닥에 머리카락도 먼지 한 점도 없었다. 거울에 지문도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치 최근에 화학약품을 사용해 아파트를 씻은 것처럼 보였다. 보고서에서 감식관들은 또 다른 세부 사항을 지적했다. 세척제의 약한 냄새, 강하지 않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최근에 닦인 표면에서 나는 것처럼.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바로 그러한 세부 사항들이 종종 직접적인 단서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판명된다. 특히 누군가가 흔적을 지우려 할 때. 쿠에야르는 오랫동안 부엌에 서서 완벽하게 하얀 싱크대를 검사했다. 카밀라를 믿는다면 루이스는 한밤중에 떠났다. 소음도 싸움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나갔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 모든 것이 무언가를 철저히 숨긴 장소처럼 보이는가? 왜 모든 구석을 닫고, 왜 쓰레기를 버리고, 왜 무균 상태까지 아파트를 청소하는가? 수사관들이 사실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첫째, 카밀라, 루이스를 본 마지막 사람. 둘째, 그녀의 아파트에는 음식 준비를 위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셋째, 그녀의 설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떤 객관적 데이터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갑자기 수사가 시작된 사람치고는 너무 침착하게 행동한다. 쿠에야르는 자신을 위해 주목했다.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은 이상한 우연이다. 거짓말을 한다면 아파트에 그들이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해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바로 그러한 이상 현상들이 종종 해독으로 이어진다. 단서는 지워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지만 사람의 행동은 남는다. 그리고
카밀라의 행동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두려움이 아니라 통제. 마치 그녀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모든 움직임, 모든 말을 감시하는 것처럼. 수사관들이 집을 떠났을 때 모두에게 같은 느낌이 남았다. 마치 그들이 주거 공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올바르게 배치된 세트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항상 화학물질의 흔적, 물, 세제 잔여물을 찾는다. 바로 이 결정이 핵심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팀은 처음으로 루미놀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일상적인 확인이었지만 바로 그것이 곧 평범한 의심을 진짜 단서로 바꿀 것이었고, 그 후 카밀라의 버전은 설득력 있어 보이기를 멈췄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실종에 관한 이야기이기를 멈췄다. 그것은 수사가 되었다. 첫 번째 신문 후 카밀라를 일시적으로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다. 때때로 바로 이 순간에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 메시지를 쓰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무언가를 숨기거나 치우려 한다. 하지만 며칠 후 분명해졌다. 카밀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전혀. 루이스에게 전화도 하나, 그를 찾았는지 알아보려는 시도도 없다. 대화에서 그에 대한 말도 없다. 감식관들이 그녀의 전화 기록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침묵을 발견했다. 그 밤 이후 그녀에게서 루이스의 번호로 발신 전화가 하나도 없었다. 부재중 전화조차도 0, 메시지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아무것도. 마치 이 사람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비교를 위해 루이스의 어머니는 이 기간 동안 그에게 50번 이상 전화했다. 지인들이 글을 쓰고 그의 이름을 불렀고 오래된 사진 아래에 댓글을 남겼다. 어떤 희망이든 붙잡았다. 그리고 카밀라 마치 그를 삶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쿠에아르 수사관은 디지털 부서에 그녀의 온라인 활동을 추출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게시물, 레시피, 꽃사진, 부상 후 회복에 관한 짧은 비디오. 모든 것이 침착해 보였고 너무 그랬다. 불안의 암시도 그녀의 남자친구가 사라졌다는 말도 없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불안 신호였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보통 행동할 방법을 찾는다. 병원에 전화하고 친구들에게 쓰고 수색에 나선다. 그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살았다. 더 나아가 더 많이. 은행 거래를 확인했다. 루이스가 실종된 후 첫 3일 동안 카밀라는 몇 가지 구매를 했다. 식료품을 주문하고 가정용 화학 제품 배달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 계정을 충전했다. 비정형적인 거래도 공황의 단 하나의 징후도 없었다. 이 일상, 이 침착함은 수사에서 점점 더 큰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보고서에는 심지어 줄이 나타났다. 산도발 시민의 행동은 실종된 사람과 관련된 사람의 감정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때 그녀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집에서, 마당에서, 이웃들과. 3층의 이웃들이 그 날들의 집에서 침묵이 있었다고 말했다. 방문도, 소음도, 낯선 사람도 없었다. 카밀라를 2번만 보았다. 그녀가 쓰레기를 버릴 때와 발코니에서 식물에 물을 줄 때. 그녀는 인사하고 미소 짓고 침착해 보였다. 아무도 불안을 알아채지 못했다. 경찰도 루이스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어머니는 카밀라가 아들이 실종된 후 그녀에게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색에 참여하지 않았고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에 오지 않았고 언론의 출판물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일 수 있었는데도. 루이스의 어머니가 결국 스스로 그녀에게 연락하려 했을 때 카밀라는 짧게 감정 없이 대답했다. 저는 그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그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 후 전화에 응답하기를 멈췄다. 수색에 이것은 증가하는 의심의 벽에 또 하나의 벽돌이 되었다. 카밀라는 단순히 거리를 유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어떤 참여도 피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연한 증인조차도 보통 최소한 눈에 보이는 관여를 보인다. 묻고 쓰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진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감정적 진공처럼 보였다. 완전한 반응 부재, 마치 루이스의 실종이 그녀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쿠에아르가 보고서를 검토했을 때 그는 나중에 사건 자료에서 여러 번 인용된 간단한 문구를 말했다.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세계에 산다거나 너무 많이 알고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더 나아가 분석 작업이 시작되었다. 경찰을 컨설팅하는 심리학자들이 그녀의 행동을 평가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다. 감정적 거리두기, 반응에 대한 통제, 시범적인 침착함, 사람이 숨기는 정보가 있을 때 내부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징후.
이것은 증거가 아니지만 강한 지표다. 이제 수사의 처분에 몇 가지 사실이 있었다. 1. 카밀라 루이스를 본 마지막 사람. 2. 그녀는 그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3. 그녀의 행동은 가까운 사람이 사라진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아파트에서 무균 청결함과 무언가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의 부재.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림으로 합쳐졌다. 수사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칼의 부재와 무균 상태에 대한 그녀의 설명이 단순히 개인적인 습관인지 아니면 그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렇게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전체 수사를 뒤집을 수 있는 결과를 준 아파트의 기술 감정. 수사가 충분한 모순을 축적했을 때 공식적으로 행동할 순간이 왔다.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의심. 이것은 증거가 아니지만 그것의 시간의 불일치, 아파트의 무균 상태, 모순된 증언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하면 이것은 이미 법원이 수색 허가를 주기에 충분하다. 쿠에야르 수사관이 요청을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그는 핵심 포인트를 강조했다. 카밀라는 루이스를 본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화학물질을 사용한 최근 청소의 흔적을 보였다. 발견된 세제 흔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정용 물건이 없다. 이 모든 것은 가능한 단서를 파괴하려는 의식적인 시도처럼 보였다. 법원이 신청을 승인했다. 이틀 후 수사팀이 이미 공식적으로 카밀라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었다. 증인들, 비디오 촬영, 모든 세부 사항의 기록. 카밀라를 일시적으로 아파트에서 나가게 했다. 그녀는 거리에서만 감시에 참석할 수 있었다. 아파트는 여전히 똑같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 수사관들은 알았다. 공간이 깨끗할수록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안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들은 시각적 검사가 아니라 화학적 확인으로 시작했다. 감식관들이 루미놀 테스트를 위한 특수 세트를 꺼냈다. 이것은 씻으려고 해도 혈흔에 반응하는 물질이다. 절차는 간단하다. 용액을 표면에 뿌리고 불을 끄고 빛이 나타나는 곳을 본다. 그것은 약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반응이 있으면 생물학적 유체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분무는 부엌에서 했다. 타일, 조리대, 캐비닛 손잡이 모든 것이 반응 없이 남았다. 그 다음 싱크대 근처 바닥을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가벼운 푸르스름한 섬광이 나타났다. 짧지만 여기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히 밝았다. 감식관이 숨을 멈추고 반복 테스트를 실시했다. 반응이 확인되었다. 다음 단계, 욕실. 거기서 빛이 더 강했다. 특히 세탁기 주변. 해치의 내부 측면에서 루미놀이 거의 즉시 밝게 빛났다. 밝게, 균일하게, 의심 없이. 이것은 실종에 대한 버전이 단순한 버전이기를 멈춘 순간이었다. 모든 센티미터를 사진으로 기록했다. 벽에, 바닥 근처에, 드럼의 고무 패킹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약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수집했다. 면봉, 조직 샘플, 플라스틱 조각. 각 물건은 표시와 번호가 있는 별도의 봉지에 포장되었다. 그날 저녁 실험실은 늦게까지 일했다. 생물학자들은 압수 후 1시간 만에 샘플을 받았다. 1차 분석은 보여주었다. 루미놀 반응은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혈흔이다. 이제 출처를 확인하는 것만 남았다. 인간의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렇다면 누구의 것인지. 전문가들이 일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결과를 논의했다. 쿠에야르는 이해했다. 감정이 인간 기원을 확인해도 이것은 아직 기소에 충분하지 않지만 사건의 상태를 바꾸기에는 충분하다. 같은 저녁 그는 내부 지시에 서명했다. 재분류, 이제 수사는 인물 실종이 아니라 살인 혐의로 수행되었다. 팀에게 이것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전까지 이상한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얻었다. 항구의 차, 버려진 전화, 무균 아파트, 칼의 부재, 그리고 이제 세탁기 안의 화학적 빛.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합쳐졌다. 다음 날 아침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의심은 남아있지 않았다. 혈액, 인간의 것. 미세 입자의 양은 작았지만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했다. 흔적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을 씻으려 했고 철저히 씻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훨씬 더 단호하게 행동할 권리를 얻었다. 카밀라를 다시 불렀지만 이미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다음에 이어질 신문은 첫 번째 진짜 대결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녀의 버전과 증거 사이에.
혈흔 발견 후 사건은 전문가들의 손에 넘어갔다. 바로 이 단계에서 수사는 추측에서 정확한 과학으로 변한다. 산티아고의 법무부 실험실에서 생물학자들은 3개의 봉지를 분석받았다. 조직 조각, 면봉, 세탁기의 고무실 샘플과 함께 모든 것이 표시되고 기록되고 범죄학 규칙에 따라 봉인되었다. 이제 주요 질문에 답해야 했다. 이 혈액은 누구의 것인가? 과정은 생물 물질 준비로 시작되었다. 실험실 조수들이 샘플을 추출하고 1차 정화를 실시하고 DNA 추출을 위한 특수 용화액에 넣었다. 이것은 일상적인 절차지만 그러한 사건에서는 바로 그것이 결정적이 된다. 때때로 기소와 무죄 사이에 조직에 보존된 단 하나의 분자만 있다. 몇 시간 후 모니터에 그래픽 곡선이 나타났다. 유전자 프로필의 특징적인 패턴. 처음에 데이터는 불완전했지만 반복 테스트 후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DNA 프로필이 성공적으로 추출되었다. 이제 수사에는 무언가와 비교해야 할 생물학적 지문이 있었다. 문제는 경찰이 표준 샘플을 가져올 수 있는 루이스의 개인 물건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접근은 가족과의 합의 후에만 열렸다. 그때 쿠에아르 수사관이 직접 루이스의 어머니에게 갔다. 그는 대화가 힘들 것임을 이해했다. 여자는 이미 몇 주 동안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 이제 수사는 그녀에게 말이 아니라 유전 물질을 요청했다. 방문은 짧았다. 그녀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냥 말했다. 이것이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세요. 그녀의 생물 물질, 뺨 안쪽의 면봉에서 비교를 위한 표준을 만들었다. 샘플은 같은 저녁 실험실로 배달되었다. 이 순간부터 가장 긴장된 대기가 시작되었다. 비교 분석은 거의 하루가 걸렸다. 각 뉴클러티드 쌍은 확인되고 제어 프로필과 비교되어야 했다. 실험실 컴퓨터 모니터에 점차 2개의 선이 나타났다. 2개의 유전적 서명. 그들이 모든 주요 마커에서 일치하면 혈액은 루이스의 것이다. 전문가들이 최종 데이터를 얻었을 때 결과는 명확했다. 일치 99.99%. 즉 카밀라의 아파트에서 세탁기 안에서 발견된 혈액이 루이스 멘데스의 것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감정 결론은 건조한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 법무부의 법의학 감정 실험실이 수행한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확립되었다. 주소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흔적에서 추출된 DNA는 루이스 멘데스의 어머니가 비교를 위해 제공한 DNA와 일치한다. 우연한 일치의 확률 100만 분의 1 미만. 이 문구가 모든 것을 바꿨다. 이 순간까지 수사관들은 카밀라의 행동과 간접적인 상황에만 의존할 수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루이스의 혈액이 쏟아졌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단순히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험실 보고서를 받은 후 사건은 새로운 무게를 얻었다. 쿠에아르 수사관이 수사 확대에 대한 프로토콜에 서명했다. 카밀라를 다시 신문하기 위해 불렀다. 이미 새로운 사실을 고려하여 이제 이것은 증인과의 대화가 아니라 증거의 공식적인 제시였다. 그 순간까지 수사는 이미 알았다. 발견된 혈액은 우연한 부상의 결과일 수 없었다. 그것의 양과 위치는 다른 것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버전은 직접 확인과 카밀라 자신의 행동 분석 후에만 표명될 수 있었다. 다음 신문은 증거와 말 사이에 처음으로 실제 대결이 일어날 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사는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려 했던 것을 그녀로부터 들을 것이다. 감정 결론 후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모든 단서가 카밀라를 가리킨다. 하지만 기소가 법정을 견디려면 다른 모든 버전을 배제해야 했다. 그래서 쿠에아르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장소로, 항구로. 첫 번째로 이 위치를 표면적으로 확인했다. 그때는 루이스가 바다로 도시를 떠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버전은 논리적으로 보였다. 그의 차가 부두 근처 주차장에서 발견되었고 전화 물속 몇 미터 떨어진 곳의 바닥에서 모든 것이 스스로 떠난 사람의 이야기에 맞았고 아마도 절망 중이나 갈등 후에. 하지만 이제 카밀라의 아파트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을 때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했다. 팀이 다시 현장으로 나갔다. 항구의 당직 책임자가 확인했다. 그날부터 이미 한 달 이상 지났지만 비디오 녹화 아카이브는 여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쿠에아르가 요청을 작성했고 곧 수사 테이블에 감시 카메라의 사본이 놓였다. 주차장과 영토 입구의 다른 각도에서 6개의 파일. 녹화 검토는 저녁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비디오는 루이스의 차, 회색 세단.
약 22시 40분경에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헤드라이트가 천천히 아스팔트를 따라 미끄러지고 자동차가 보통 창고 직원들이 주차하는 벽 근처에 깔끔하게 멈춘다. 그 다음 불이 꺼진다. 그리고 침묵. 수사관들이 녹화를 계속 돌려 재생했고 몇 초 후 누군가가 차에서 나올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운전자도 승객도 실내를 떠나지 않았다. 차는 그냥 나타났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30분 후 옆길로 후드가 달린 재킷을 입은 남자가 지나갔다. 그는 자동차 쪽을 힐끗 보았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다. 10분 더 지나서 손수레를 가진 노동자 한 쌍, 그들도 지나갔다. 의심스러운 행동은 없었다. 다음 파일은 새벽 3시 12분에 주차장에서 랜턴이 켜지고 트럭이 지나가고 다시 어둠이 오는 것을 보여주었다. 루이스의 차는 같은 장소에 서 있다. 아침 화면에서 7시. 옆에 이미 항구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자동차는 여전히 거기 있다. 그들 중 한 명이 심지어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지나갔다. 결국 녹화에는 누군가가 차에 접근하거나 그것을 열거나 무언가를 꺼내는 순간이 하나도 없었다. 실내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암시조차 없었다. 수색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되었다. 왜냐하면 루이스가 실제로 거기에 혼자 왔다면 그는 자동차를 떠났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쿠에아르는 즉시 지시를 내렸다. 그의 전화 신호의 고정 시간을 확인하라. 바닥에서 찾은 바로 그것. 기술 보고서는 보여주었다. 타워와의 마지막 연결은 차가 주차장에 나타난 후에 일어났다. 다른 말로 자동차가 이미 움직이지 않을 때 누군가가 장치 근처에 있었어야 했다. 이 세부 사항이 자발적 이탈에 대한 최초 버전을 완전히 파괴했다. 증인 중 누구도 항구에서 루이스를 보지 못했고 카메라 중 어느 것도 그가 거기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을 포착하지 못했다. 해상 운송 데이터베이스조차 보여주었다. 그 24시간 동안 그의 이름으로 승객 등록이 하나도 없었다. 점차 새로운 그림이 그려졌다. 차를 특별히 거기에 가져왔다. 깔끔하게 주차하고 카메라가 적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었다. 마치 루이스가 스스로 바다로 향한 것처럼 환상을 만들면서 그 다음 인상을 고정하기 위해 전화를 버려 물에 던졌다. 수사는 단계별로 다른 버전들을 확인했다. 루이스와 동료들 사이에 가능한 갈등, 빚, 싸움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최근 며칠 동안 그의 대화에 등장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한 지점으로 수렴했다. 카밀라. 그녀는 그날 저녁 그가 어디 있었는지 알았다. 그녀에게는 자동차를 옮길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녀의 아파트에서 그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쿠에아르가 비디오 녹화에 대한 프로토콜을 정리할 때 그는 표지에 썼다. 항구 버전은 연출로 인정됨. 자동차는 제3제 의해 이동됨. 추가 수사는 피고인 산도발 C에게 집중할 것. 이제 모든 길이 다시 그녀에게로 이어졌다. 수사는 가장 복잡한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모든 증거가 제시될 직접적인 신문, 그리고 거기서 사실에 압력해 카밀라는 마침내 침착함을 연기하기를 멈출 것이다.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분명해졌다. 카밀라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역할을 했고 능숙하게 해냈다. 첫날부터, 첫 번째 신문부터 그녀는 자신 주변의 피해자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조용하고 지친 여성으로, 사고로 팔을 잃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이제 그냥 조용히 살려고 한다. 이 이미지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감을 샀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곳에서 더 많은 균열이 나타났다. 쿠에아르는 가장 명백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 증언에서 카밀라는 몇 년 전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결과 팔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때 그녀의 말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가 제어를 잃고 맞은편 차선으로 나왔고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말은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그녀의 이야기에는 수사관을 경계하게 만든 한 가지 작은 것이 있었다. 그녀는 정확한 날짜도 사건 장소도 말하지 않았다. 쿠에아르가 교통경찰에 요청을 보냈고 그러한 사건을 처리해야 했던 부서로. 답변은 이틀 후에 왔다.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베이스에 그녀의 참여로 된 사고가 하나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보고서도, 증명서도, 보험 지급도 없었다. 아무것도.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문서로 기록된 첫 번째 직접적인 거짓말이었다.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수사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록 장소와 인근 클리닉으로.
그리고 거기서도 같은 그림, 교통사고에 대한 언급도 부상과 관련된 외과 수술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카밀라의 의료 기록에는 실제로 절단이 기록되어 있었다. 단지 원인이 달랐다. 문서를 연구하면서 수사관들은 팔이 심각한 감염병 후 합병증으로 절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비극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오랫동안 무시한 방치된 질병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급격히 바꿨다. 그녀가 방패로 삼았던 바로 그 이야기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녀의 성격의 불쾌한 면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 신중하게 구성된 그녀의 전설의 일부였다. 쿠에아르가 이 발견을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분명해졌다. 그녀가 그런 것에 대해, 자신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의 몸에 대해 거짓말할 수 있다면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은 그녀에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수사는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루이스를 만나기 전에 누구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했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내무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청은 예상외로 풍부한 결과를 가져왔다. 루이스와 알기 5년 전에 카밀라는 이미 경찰의 시야에 들어왔었다. 그때 이 사건은 가정사건으로 분류되었다. 프로토콜에는 이웃의 고소로 여성이 격정 상태에서 유리를 깨고 갈등이 있던 남자를 부엌에서 가져온 물건으로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그 사건은 그때 묻혔다. 양측이 청구를 거부했고 사건은 결과 없이 남았다. 하지만 사실은 기록되었다. 이 에피소드는 그녀의 초상화에 새로운 면을 추가했다. 카밀라는 보이려고 했던 그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폭발적인 성격이 있었고 급격한 반응에 대한 경향이 있었고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공격적일 수 있었고 특히 싸움의 순간에 몇몇 증인들은 그녀를 기분이 즉시 변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침착함에서 분노까지 몇 초 만에. 수사관들은 다른 간접적인 확인도 찾았다. 소셜 네트워크 아카이브에 그녀가 남성의 잔인함에 대해 불평하고 동시에 복수에 대한 이상하고 거의 위협적인 문구를 쓴 오래된 게시물이 보존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미래에 가능한 행동을 미리 정당화하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마치 그녀가 언젠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설명하기 위한 토대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쿠에야르에게 이것은 핵심 순간이 되었다. 그는 이해했다. 불행한 사건에서 시작해서 그녀의 조용한 이미지로 끝나는 모든 이야기, 신중하게 생각된 가면, 카밀라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보는지 통제했고 이것을 처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신뢰를 불러일으킬 줄 알았고 약하고 무방비하게 보일 줄 알았지만 이 외적 취약성 뒤에는 위험하고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이 데이터를 받은 후 수사는 공식적으로 카밀라의 지위를 변경했다. 이제 그녀는 증인이 아니라 주요 용의자로 통과했다.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려 했던 그녀의 과거는 그녀의 거짓말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확인이 되었다. 바로 이 순간 사건의 새로운 추진력이 나타났다. 쿠에야르는 이제 또 다른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가 아니라 루이스의 개인 물건이 보관된 차고에서, 바로 거기서 도구와 컨테이너들 사이에서 수사는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을 단서를 찾을 것이다. 카밀라를 이른 아침 경찰서로 데려왔다. 가을이 이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고 건물 안에는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거의 자랑스럽게 복도를 걸었고 혼란에 가면 뒤에 숨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고 보통 수사관들의 질문에 답하던 같은 차가운 침착함으로 그것을 통과할 작정인 것처럼 보였다. 신문실은 단순했다. 회색 벽, 천장 아래 카메라, 울리는 금속 테이블. 누구에게나 작동하는 평범한 공간, 압력을 느끼게 하고 불안을 일으키고 익숙한 통제감을 깨뜨린다. 하지만 카밀라는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앉았고 테이블에 손을 올렸고 시선은 똑바로, 마치 용의자가 아니라 어떤 공식 논의의 참가자처럼. 쿠에야르 수사관이 1분 후에 들어왔다. 폴더도 서류도 노트도 없이 단지 하나의 봉투, 봉인되고 두꺼운 실험실 도장이 찍힌. 그는 그것을 테이블에 놓고 몇 초 동안 그냥 침묵했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기법을 그는 처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침묵은 말보다 더 강하게 압박한다. 특히 사람이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확신할 때. 카밀라,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고 단지 턱을 약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목소리는 균형 잡혀 있었고 심지어 약간 지루해 보였다. 쿠에아르가 천천히 봉투를 열고 테이블에 3장을 펼쳤다. 첫 번째, 도장과 사법 전문가의 서명이 있는 공식 양식. 그는 종이를 그녀에게 밀었다. 이것은 DNA 분석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세탁기 내부 표면에서 발견된 혈액은 루이스 에레라의 프로필과 일치합니다. 그녀는 침묵했다. 텍스트를 보았지만 시선은 움직이지 않고 거의 유리같이 남아 있었다. 그 다음 눈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그는 배였어요. 한 번 제 집에 있을 때. 오래전이었어요. 대답은 침착하게 들렸고 마치 그녀가 일상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처럼. 하지만 쿠에아르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배였다. 그가 반복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그에게 부상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이것에 대해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냥 2번째 폴더를 열고 위에 사진을 올렸다. 부엌 용품이든 서랍의 클로즈업, 안에 텅 비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집에 칼도 날카로운 물건도 없다면 그가 무엇으로 베일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카밀라가 약간 긴장했다. 1초의 분수 동안 얼굴 근육이 떨렸지만 그녀는 빠르게 자신을 통제했다. 사고 후에 저는 위험한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해요. 이것은 제 습관이에요. 어떤 사고 후에 쿠에아르가 명확히 했다. 우리는 모든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등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경찰에도 보험 아카이브에도 없습니다. 그녀가 시선을 돌렸다. 몇 초 동안 침묵했다. 아마도 문서가 보존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래전이었어요. 문서는 보존되었습니다. 카밀라, 당신의 전설만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발췌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사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의학적 절단, 부상이 아닙니다. 그는 침착하게 압박 없이 말했다. 각 단어는 비난이 아니라 사실처럼 들렸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무너뜨렸다. 카밀라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단지 손가락만 더 강하게 꽉 쥐었다. 쿠에아르가 다음 종이를 꺼냈다. 5년 전에 경찰 프로토콜 사본. 이 주소를 기억합니까? 그가 종이를 그녀에게 돌렸다. 이웃이 고소를 제출했습니다. 싸움, 깨진 창문, 위협. 그때 모든 것이 묻혔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카밀라가 급격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오해였어요. 저를 자극했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이제 이것은 다르게 보입니다. 한 번의 갈등, 그 다음 2번째. 그리고 이제 당신과 가까웠던 사람의 실종. 그녀가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불안정했어요. 그는 떠날 수 있었어요. 그는 위협했어요. 저는 그냥... 그녀가 문장을 중간에 끊었다. 쿠에아르는 그녀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그의 혈액이 당신의 세탁기에서 나타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 그의 전화가 항구 근처 물속에서 발견되었는지, 왜 바로 당신이 그를 본 마지막 사람이었는지. 침묵이 무겁게 짓누르듯이 걸렸다. 방에서는 에어컨의 희미한 윙윙거림만 들렸다. 카밀라가 시선을 내렸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전에 그 자신감이 없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고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그녀에게서 공기를 빼내는 것처럼. 쿠에아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았다. 우리에게는 칼이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자백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카밀라가 눈을 들었다. 그것들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단지 공허만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이해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전체 신문에서 처음으로 떨렸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예측 가능했다.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침묵은 마지막 방어 형태가 된다. 쿠에아르가 서류를 모아서 폴더에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일어나서 나갔다. 복되는 아침과 같은 침묵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건은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 수사에는 앞으로 나아갈 모든 것이 있었다. 증거, 동기, 거짓말, 모순. 단지 한 가지만 부족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 루이스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결정적인. 카밀라가 자신을 닫고 말하기를 거부한 신문 후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있었다. 자백도 범죄 도구도 직접 증인도 없다. 모든 것이 그녀의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에 부딪혔지만 정확한 메커니즘 없이 수사관들은 의도를 증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 없이
어떤 기소도 법정에서 무너질 수 있었다. 쿠에아르는 이해했다. 이 이야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다. 너무 깨끗한 아파트, 너무 계획된 거짓말, 너무 침착한 행동. 그런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격정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혼란스럽게 행동한다. 카밀라, 반대로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모든 것을 치웠다. 이것은 단지 한 가지를 의미했다.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되었다. 질문은 그녀에게 칼조차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했는가였다. 수사관은 표준 경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모든 물질적 단서는 이미 연구되었고 모든 증인은 신문되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남았다. 디지털. 그는 지난 2달 동안 그녀의 은행 계좌 명세서를 요청했다. 보통 그러한 데이터는 거의 주지 않는다. 식료품 구매, 공과금, 약국.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명세서에서 즉시한 거래가 눈에 띄었다. 날짜, 루이스가 실종되기 정확히 1주 전. 장소, 발파라이소 교회의 건축 자재 상점. 금액, 카밀라의 일반적인 지출보다 훨씬 높았다. 집을 위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우나 장갑이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를 가진 구매였다. 쿠에아르가 상점에 요청을 보냈다. 3일 후 그는 영수증 사본과 감시 카메라 녹화를 받았다. 비디오에서 카밀라, 메신저의 아바타와 같은 옷을 입고 서두르지 않고 긴장의 징후도 없이 그녀는 자신감 있게 홀을 걷고 도구를 선택하고 판매원과 상담한다. 평범한 구매자, 단지 구매 목록. 완전히 평범하지 않다. 영수증에는 왕복 톱, 금속과 뼈용 블레이드 세트, 뚜껑이 있는 튼튼한 플라스틱 용기 2개, 두꺼운 쓰레기 봉지 포장, 표백제통, 고무장갑 한 켤레. 모든 것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것 루이스가 연락을 중단하기 1주 전. 쿠에아르가 이 목록을 여러 번 다시 읽었다. 이것은 단순히 무작위 물건의 세트가 아니었다. 그것들 각각에는 의미가 있었다. 각 물건은 수사가 몇 달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질문에 대답했다. 칼 없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가, 단서를 어떻게 없애는가, 흔적을 어떻게 지우는가. 이 구매들의 답이 있었다. 그는 감식 전문가를 불렀다. 그가 목록을 보았고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수색에 이것은 바로 부족했던 것이었다. 계획성의 증거. 카밀라는 격정 상태에서 행동하지 않았고 방어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갈등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했다. 미리, 침착하게, 감정 없이. 게다가 은행 카드의 데이터는 비디오 카메라 녹화와 일치했다. 영수증의 거래 시간과 비디오의 표시가 분까지 일치했다. 이것은 어떤 의심도 배제했다. 이제 수사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고정된 디지털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데이터가 검사의 테이블에 놓였을 때 사건은 최종적으로 상태를 변경했다. 이제 그것은 이상한 실종과 불분명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적인 미리 계획된 범죄에 대한 사건이 되었다. 쿠에아르에게 이것은 한 달 작업의 절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새로운 이해가 왔다. 증거가 설득력 있어도 이것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법정은 완전하고 모순 없는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제 수사에는 준비의 확인이 있었지만 여전히 마지막 것에 대한 답이 부족했다. 루이스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카밀라는 침묵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더 찾는 것임을 의미했다. 차고, 지하실, 정원, 집 근처의 공터.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사건은 문서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변했다. 수사관들은 더 이상 단서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카밀라가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을 찾았다. 카밀라를 3번째 신문에 데려온 아침은 이전의 모든 것과 달랐다. 이번에는 관리 건물에서 소란이 없었다. 익숙한 준비 대화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신문실은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수사신문이 아니라 거의 최종 장면. 지난 몇 주 동안 수사관들은 그녀를 말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을 모았다. 그리고 위협이 아니라 압박이 아니라 사실로. 그녀를 데려왔을 때 그녀는 다시 침착하게 유지했다. 같은 방식, 같은 계산된 걸음걸이, 같은 거리두기. 하지만 안으로, 얼굴 표정으로 보였다. 그녀는 이제 뭔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다. 카메라는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가 앉은 방식부터 그녀가 문을 본 방식까지. 쿠에아르 수사관이 1분 후에 들어왔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인사하지 않았고 즉시 녹음기를 켜지도 않았다. 그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녀 앞에 놓았다.
이것은 현금 영수증이었다. 건축 자재 상점에서의 바로 그 거래.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언급하지 않았다. 그냥 맞은편에 앉아서 그녀의 반응을 관찰했다. 처음에 그녀는 심지어 이해하지 못했다. 시선이 숫자를 따라 미끄러지고 그 다음 상점 이름으로.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에서 짧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이 번쩍였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진 것처럼. 그녀가 영수증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중간에 멈췄다. 몇 초 동안 침묵. 단지 머리 위에 램프의 조용한 딱딱거림만. 당신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루이스가 사라지기 1주 전에. 카밀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점을 계속 보았고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얼굴의 미세 움직임으로 눈꺼풀의 떨림과 턱의 긴장으로 보였다. 타격이 목표에 도달했다. 수사관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감시 카메라의 스크린샷. 같은 날짜, 같은 시간. 화면에서 그녀, 톱과 용기 포장이 놓인 카트와 함께. 그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지 않았고 그냥 조심스럽게 영수증 위에 놓았다. 다시 침묵. 분이 흘렀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녀의 호흡이 더 빨라졌고 어깨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프로토콜에 나중에 짧은 기록이 나타날 것이다. 용의자는 오랫동안 침묵하고 시선 접촉을 피하고 감정적 반응이 관찰된다. 쿠에아르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비난하거나 설득하려는 어떤 시도도 그녀의 방어를 강화할 뿐이다.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이 작동하기를 멈추는 그 순간을 살 시간을 주었다. 카밀라, 그가 마침내 침착하게 그리고 심지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이것이 숨겨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카드의 모든 움직임, 모든 구매가 기록됩니다. 왜 당신은 이것을 했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이 떨렸고 마치 그녀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마음을 바꾼 것처럼. 그 다음 시선이 영수증으로 내려갔고 전체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약함이 들렸다. 저는 모든 것이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문구가 점이 되었다. 그 후 그녀는 몇 분 더 침묵했고 그 다음 물을 요청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수사관이 녹음기를 켜고 공식적으로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증언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가 프로토콜을 열면서 물었다. 카밀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찼다. 네. 그 순간 그녀가 몇 달 동안 쌓아온 벽이 무너졌다. 수사는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들은 그녀의 입에서 모든 것을 들을 것이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과 그녀가 어떻게 흔적을 숨기려 했는지. 이 신문은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전까지 의심이었던 모든 것이 자백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새로운 훨씬 더 복잡한 시험이 생겼다. 그녀의 모든 말을 확인하고 진실이 어디 있고 자신을 위해 이야기를 다시 쓰려는 또 다른 시도가 어디 있는지 이해하는 것. 자백이 있는 프로토콜이 서명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마침내 모든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무섭게 논리적인 그림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우연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순서를 얻었고 마치 누군가가 눈에서 베일을 제거한 것처럼 각 요소, 카밀라의 행동, 칼의 부재, 깨끗한 아파트, 이상한 구매, 갑자기 하나의 신중하게 생각된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자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자백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의 모든 단계를 재현하고 사실과 비교하고 감정으로 확인해야 했다. 오직 그렇게만 그날 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은 저녁 약 10시경에 시작되었다. 루이스가 그녀의 집에 왔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백에 따르면 그들의 관계가 오래전에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지만 그들은 때때로 여전히 만났다. 그들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불만, 싸움, 질투, 피로가 남아있었다. 카밀라는 그가 짜증났고 높은 톤으로 말했고 그녀가 자신의 질병을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냥 침묵했고 대답을 멈췄다. 루이스는 논쟁에 지쳐서 거실의 소파에 누워 잤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카밀라에게는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부엌에 앉아서 한 점을 보면서 그들의 모든 과거 대화를 회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 뒤에서 이것이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다. 오히려 오랫동안 안에서 성숙한 무언가, 그리고 결정, 간단하고 최종적인. 그녀가 거실로 가서 다림질판에서 다리미를 잡고 생각하지 않고 머리에 타격을 가했다.
수사는 나중에 타격이 한 번이었지만 루이스가 더 이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확립할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감정 없이 균일한 목소리로 마치 자신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없는 먼 무언가를 다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수사관들에게 이 순간은 핵심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톤은 혼란이 아니라 차가운 수용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이해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다음 그녀의 말에 따르면 완전한 침묵이 왔다. 카밀라는 몇 분 동안 옆에 앉았고 그 다음 부엌으로 가서 물을 부었고 컵을 놓았고 그것에 손대지 않았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했다. 얼마 후 일어나서 창고에서 건축 봉지를 꺼내고 일주 전에 산톱을 욕실로 가져왔다. 물을 틀어서 소음이 소리를 가리도록 했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미리 생각했다. 수사에서 그녀는 한 팔로 다루기가 더 쉬울 것이기 때문에 왕복톱을 정확히 샀다고 자백했다. 그녀는 칼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했다. 아파트에서 그녀는 텔레비전을 크게 켰고 이웃들이 불필요한 것을 듣지 못하도록 시간은 자정을 넘어갔다. 더 나아가 수사관들이 나중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방법적인 범죄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부를 것이 시작되었다. 카밀라는 점수별로 행동했다. 그녀는 흔적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타일을 닦고 욕조를 표백제로 씻고 쓰레기를 버렸다. 그녀가 사용한 걸레조차도 나중에 발코니의 벽난로에서 태웠다. 이 순간은 나중에 창턱에서 발견된 재해 감정으로 확인되었다. 그것에는 조직의 체인해와 플라스틱 입자가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녀는 봉지를 트렁크에 넣었다. 출발 시간은 주차장의 카메라로 기록되었다. 새벽 3시 42분 카밀라의 차가 마당에서 나가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향했다. 30분 후 그녀는 컨테이너가 서 있던 구항구 근처에 멈췄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바로 거기서 그녀는 모든 것을 없앴다. 나중에 수사관들은 콘크리트의 틈새에서 표백제 흔적과 바로 그 건축 봉지의 재료와 일치하는 폴리에틸렌의 미세 입자를 찾을 것이다. 그녀에게 도구로 무엇을 했는지 물었을 때 카밀라는 간단히 대답했다. 버렸어요. 그녀는 톱을 도시 밖으로 가져가서 강한 흐름이 있는 다리에서 던졌다. 이것은 왜 그것을 찾지 못했는지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 그녀는 이것도 생각했다. 도구가 가라앉은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 시트를 벗기고 그것을 빨고 에어컨을 켰고 창문을 열고 잠을 잤다. 아침에 직장에 전화해서 올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이 나중에 시간 라인을 복원했을 때 모든 것이 일치했다. 타격의 시간, 출발, 구매, 차의 움직임, 청소, 가장 작은 세부 사항조차 확인되었다. 이것은 감정적 범죄가 아니었고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미리 생각된 계획의 순차적 실현이었다. 그 순간 수사는 처음으로 그림이 완전히 닫혔다고 느꼈다. 이해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동기도, 방법도, 심지어 카밀라의 심리적 상태도. 그녀 자신이 자신을 위한 함정을 만들었고 이제 그녀 자신의 말이 주요 단서가 되었다. 신문이 끝났을 때 방에 오랜 침묵이 있었다. 수사관이 녹음기를 끄고 폴더를 닫고 일어섰다. 그는 이해했다. 이것은 수사 부분의 끝이었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이제 사건은 카밀라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곳으로 넘어갔다. 법정으로. 거기서 그녀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큰 소리로 들릴 것이고 이미 물러날 가능성 없이. 법정은 만원이었다. 벤치에는 기자들, 친척들, 이미 소문난 사건을 보러 온 우연한 청중이 앉아 있었다. 공기는 폭풍전처럼 무거워 보였다. 사람들은 결말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들릴지 몰랐다. 카밀라를 호송 아래 데려왔다. 그녀는 같은 방식이었다. 침착하고 정돈되고 거의 무관심한. 재판의 전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다. 단지 손만 항상 꽉 쥐고 있었고 마치 그녀가 오래전에 통제를 벗어난 것을 안에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재판은 기소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검사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망설임 없이 들렸고 각 단어, 총처럼. 문서에는 말했다. 카밀라는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특별한 잔인함으로 저지른 고의살인으로 기소된다. 각 공식은 증거로 확인되었다. 사진, 프로토콜, 전문가 결론. 어느 순간 검사가 건축자재 상점에서 압수한 바로 그 영수증을 들었다. 단순한 종이, 하지만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 생각된 냉혈함의 상징이 되었다. 그 다음 변호가 발언했다. 변호사는 카밀라의 정신 상태에 대한 라인을 구축하려 했다. 그는 여성이 불안정했고 불안 발작을 겪었고 상황이 그녀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이 격정 상태에서 일어났다.
그는 법정에 이것을 고려하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그녀가 아마도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 말들은 문서 증거의 배경에서 점점 더 약하게 들렸다. 검사가 짧게 하지만 명백한 힘으로 대답했다. 그는 연대기를 보여주었다. 톱의 구매, 범죄 일 주전, 표백제와 봉지, 같은 날. 그 다음 실종을 연출하려는 시도, 주차장에 남겨진 차, 버려진 전화, 불행한 사건에 대한 거짓말. 이 모든 것은 그가 말했듯이 순간적 충동의 일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준비였고 순차적이고 차갑고 계산된 홀의 침묵이 있었다. 판사가 여러 번 멈춤을 주면서 모두에게 들은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했다. 각 새로운 증거가 변호 라인을 더 깊이 박았다. 피고인이 사건 일 주 전에 절단을 위한 도구를 획득했다는 문구가 들렸을 때 변호사는 그냥 눈을 내렸다. 카밀라조차 이 순간 판사 쪽을 보기를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어딘가 아래 자신의 손에 얼어붙었다. 사건에 참여한 심리학자가 카밀라에게 행동의 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장애의 징후가 없다고 확인했다. 게다가 범죄 후 그녀의 행동의 순서, 흔적을 숨기려는 시도,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리켰다. 이것은 그녀의 상태를 정당화하려는 변호의 마지막 시도를 파괴했다. 판결 발표는 몇 분 동안 지속되었지만 홀의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판사는 침착하게, 측정되게 압박 없이 말했고 마치 오래전에 명백한 것을 진술하는 것처럼. 카밀라는 떨어지지 않고 들었고 이해 없이. 홀에서는 루이스의 친척 중 누군가가 판결의 결론 부분이 들렸을 때 조용히 흐느끼는 것이 들렸다. 카밀라 R를 형법 재배고 죄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유죄로 인정하고 일반 체제의 교정시설에서 24년 동안의 자유박탈 형식으로 처벌을 할당한다. 이 말 후에 홀이 1초 동안 얼어붙었고 그 다음 마치 숨을 내쉬는 것처럼 루이스의 가족에게 이것은 위안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이미 잃어버린 것을 돌려줄 수 없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답을 받았다. 심리적 마무리. 카밀라는 울지 않았다. 발언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판결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언젠가 시작한 것의 논리적 계속을 들은 것처럼. 그녀를 데려갔을 때 그녀는 단 한 번만 돌아섰다. 1초 동안 짧은 시선으로 판사들에게도 검색에도 아니라 이전에 항상 루이스의 어머니가 앉아있던 빈자리 방향으로. 이렇게 조용한 실종으로 시작해서 최근 몇 년의 가장 소문난 사건 중 하나로 변한 이야기가 끝났다. 하지만 판결 후에도 수사관들에게는 이 이야기에 결코 프로토콜에 기록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남았다. 무언가가 논리의 한계 너머에 남아있다. 밤의 침묵에서, 아기 증오가 아니라 인간 무관심의 냉기에서 태어나는 곳. 판결 선고 후 삶은 익숙한 궤도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에서는 정상적인 삶이 이미 없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완료 서명이 있는 폴더로 닫힌 사건이다. 가족에게 치유되지 않는 공허로 이제 벽의 사진들 사이와 누군가가 우연히 그의 이름을 말할 때의 부엌의 침묵 사이에 산다. 공식적으로 수색은 몇 주 더 계속되었다. 카밀라는 몇 지점을 지적했다. 항구, 오래된 산업지역, 그녀의 말에 따르면 흔적을 없앴던 해안지대. 수사관들은 잠수부 및 감식관들과 함께 해안선을 샅샅이 뒤졌고 모든 센티미터를 확인했고 바닥이 오래전에 금속 스크랩과 점토의 쓰레기장으로 변한 물속으로 내려갔다. 그래도 뭔가를 찾았다. 폴리에틸렌 조각, 조직 조각, 루이스에게 속한 DNA 입자가 있는 봉지 조각. 완전히도 완전하게도 아니라 단지 흔적만, 마치 자연 자체가 그를 돌려주기를 거부한 것처럼. 가족에게 이것은 가장 무거운 타격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작별할 운명이 아니었다. 루이스의 어머니는 모든 세션에 참석했고 신원 확인에 왔고 기자회견에, 심지어 수색 장소에도 왔다. 매번 그녀는 옆에 서서 침묵하며 손에 손수건을 쥐었다. 판결 후 기자들이 그녀에게서 인터뷰를 받으려 했지만 그녀는 단 한 문장만 말했다. 저는 카밀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들만 기억하고 싶어요. 이 말들은 나중에 신문에 인쇄될 것이지만 아무도 그것들의 쓰라림이 아니라 체념이 얼마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카밀라의 아파트는 얼어붙은 상기에 무언가가 되었다. 수사 행동 후 그것을 봉인했고 그것은 그렇게 비어 있었다. 입구에서 거주자들은 그녀의 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려 했고 엘리베이터조차 덜 사용했다. 아파트의 열쇠는 물적 증거로 사건에 보관되었다. 창문에서는 여전히 바다가 보였고
루이스의 차를 찾은 바로 그 항구. 때때로 뉴스에서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언급했지만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범죄의 침묵이 맴돌던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소는 거의 전설이 되었다. 그것을 속삭이며 전했고 도시 괴담처럼. 누군가는 저녁에 아파트에서 물소리가 들린다고 말했고 마치 누군가가 욕조를 켜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이미 그러한 이야기가 항상 덮이는 소문이었다. 실제로 거기는 그냥 비어있다. 가구도 불도 없고 단지 이전에 사진이 걸려있던 벽에 오래된 테이프 흔적만 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주제는 남아있었다.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가? 카밀라는 자백 후에도 동기를 설명할 수 없었다. 신문에서 그녀는 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싸웠고 그는 저를 모욕했고 저는 견디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사가 그녀의 준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 구매, 계획, 청소는 폭발의 버전을 완전히 반박했다. 이것은 충동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산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계산? 불분명하다. 교도소에서 그녀와 함께 일한 심리학자들은 그녀가 후회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화에서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피했고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났다거나 이것은 불가피했다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했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사건 버전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거기서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라 상황의 피해자. 수사관들은 나중에 고백했다. 그들이 수행해야 했던 모든 사건 중에서 이것이 가장 무거운 침전물을 남겼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질투도 탐욕도 복수도 단지 차갑고 포착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그 안에서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삶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결정한다. 지금 사건은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다. 성이 깔끔하게 인쇄된 폴더에 경찰에게 이것은 그냥 또 다른 다친 케이스다. 하지만 루이스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영원히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이 남을 구멍이다. 그리고 카밀라는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북쪽의 수용소에서 형을 복역하고 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녀는 편지를 썼고 그 다음 멈췄다. 그것들 중 어느 것도 루이스의 어머니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남는다. 해결된 사건, 발견된 증거, 선고된 판결, 그리고 여전히 진실이 어딘가 말해지지 않았다는 느낌. 아마도 재판 동안 그녀가 창문을 본 방식에서, 아마도 어떤 말보다 더 웅변적이었던 그녀의 침묵에서 그러한 이야기에는 마침표가 없다. 쉼표만 있다. 그리고 이 쉼표 옆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끝을 찍을 힘이 없는.